안녕하십니까. 저는 트러스턴 자산운용 연금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이라고 합니다. 오늘 왜 젊은 세대에게 후반 인생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왜 젊은 세대에게 후반 인생 이야기를 하는가. 이 100세 시대에는 젊을 때보다도 후반 인생 30년, 40년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후반 인생 30년, 40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젊은 시절, 현역 시절에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이 투자업계, 이 증권업계에서 금년으로 50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성장 시대에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행복한 직장 생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이 고성장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원래 학교를 졸업하고 이러이런 일을 앞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상하고 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때 그 상황에 변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50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농대 농업경제과를 나왔습니다. 제가 1960년대 대학에 들어갈 때는 우리나라가 농업국가였고 제가 시골 출신이었기 때문에 제가 제 실력에도 제 능력에도 그 과의 점수 정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농대 농업경제과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대학의 선생이 되거나 아니면은 농협에서 일을 좀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농대 농업경제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졸업을 하고 나니까 전혀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선 취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취직이 어려웠기 때문에 제 시골에 이 논을 팔아서 대학에 들어간 분 중에 취업을 못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는 저런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이 4학년 복학생으로 여름방학에 우연히 증권거래소라는 데 가서 거기서 이 신입직원 모집 광고를 우연히 보고 그냥 시험 삼아서 한번 시험을 봤는데 운이 좋으려고 제가 평소에 보았던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실력에 과분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하고 나니까 공부가 하기 싫고, 그래서 그냥 또 제 교수님들한테 이 증권거래소라는 데 취직을 했는데 전망이 어떨까요? 그때 우리나라가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뭔가 미래에는 좀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셨는지 유망하지 않을까? 가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 증권업계, 금융투자업계에 입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연히 저는 이 영어를 너무 못했습니다. 20점 정도 영어 시험 점수를 맞고 아슬아슬하게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영어를 단기간 내에 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본말을 공부하면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일본말을 공부를 한 덕분에 일본의 동경 증권거래소라는 데 가서 이 연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 친일파의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수를 받고 와가지고 한 번 더 다시 이 일본에 연수를 간다든지 일본말을 제대로 써먹기 위해서는 업계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증권회사에 이직을 했습니다. 증권회사에 이직해가지고 주로 조사 업무, 외국의 투자가들에게 주식 투자를 중개하는 업무, 이런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대우증권이라는 증권회사의 동경 사무소장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서니까 이 일본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 전공을 했던 그런 친구들이 많이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 일본이 이제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니까 왜 일본이 뭘 잘못했는가, 뭐를 고쳐야 되는가,
이런 반성의 자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금융업 쪽에서 여러 가지 개혁을 해야 된다는 글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 금융제도, 증권제도는 일본의 제도를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요, 일본이 반성하고 있는 거는, 그 내용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1980년대에는 일본을 배우자, 이런 내용을 주로 주장을 하면서 월급을 받았는데, 이제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이 뭘 잘못했는가, 일본의 잘못을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을 반면교사로 해서 뭘 바꿔야 되는가,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좀 하고 언론에도 기고하고 그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 금융투자업, 이 자산은 증권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운용업이 발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본도 자산운용업, 운용업에 대해서는 후진국이기 때문에 자산운용사, 실력 있는 자산운용사가 많이 나와야 된다. 그런 글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걸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에서 직접 와서 네가 대표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2번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운용을 하면서 보니까, 자산운용업의 CEO를 하면서 보니까 이 자산운용업이 성공을 하는 데는 운영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단기 시황에 쫓겨서 샀다 팔았다 이거 반복해서는 안 되는구나.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키도록 설득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투자교육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투자교육 일을 하다 보니까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시작이 되면서 저에게 이 노후 설계에 관한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제가 또 노후 설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주요 일이 노후 설계 일입니다. 저는 50년 전에 이 업계에 들어올 때 50년 후에 노후 설계 일을 하면서 이 월급을 받으려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근데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저는요, 앞으로 여기 젊은 직장인들은 제가 걸어온 길보다도 훨씬 더 이 변화무쌍하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마틴 스쿨이라는 곳에서 고용의 미래라는 자료를 얼마 전에 발표한 일이 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요, 2033년에 되면 현재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고성장 시대보다 더 빨리 직업이 막 사라지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근데 사라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직업들이 또 많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창직의 시대를 맞고 있다 그럽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인된 직업의 수가 16,8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웃나라 일본은 25,000개, 미국 가면 36,600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이패드 화가, 반려동물 장의사, 인터넷 장의사. 저는 인터넷 장의사라는 직업이 뭐라는가 봤더니 과거 흔적을 지워주는 일이랍니다. 그리고 정리 컨설턴트. 이런 식의 일들이 새로 또 많이 생기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투자 교육, 노후 설계 교육, 이것도요, 어떤 의미에서는 창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창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업이 사라지고 생기고 이런 시대에 우리 젊은 후배분들은 어떤 일을 다시 만들어서 앞으로 계속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는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이 젊은 시절에 간접적인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만 75세입니다. 이 나이가 돼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깨닫게 되면은 그때는 이미 늦는 거죠. 그때는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젊은 시절에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미리미리 이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운이 좋게도 지난 50년 동안 이 간접적인 경험을 할 기회를 많이 갖게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일, 간접적인 경험을 몇 개만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제 대학교 4학년 시절에요, 제가 존경하는 성직자분들의 분의 그 설교를 들은 일이 있는데, 지금 그때 그분이 앞뒤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건 생각이 나지 않는데, 지금 그때 그 들은 말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장폴 사르트르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왠지 그게 휠이 꽂혔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소신대로 살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를 많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 덕을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1980년대에 이 대우증권 동경사무소장을 했는데, 그 소장을 하면서 우리보다 20년 정도 이 고령사회를 앞서가고 있는 일본의 모습을 미리미리 본 거가 저한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앞으로 100살까지 오래 살게 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뭔가 일을 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 일본의 노인분들이 일하는 거를 미리미리 본 거가 제 인생에 엄청난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2000년 초에 일본에서요, 저와 동년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가 1947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47년생인데요. 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이 되면서 그 몇 년 전부터 이 은퇴, 퇴직 후의 삶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20권쯤 사가지고 그걸 미리 본 거가 저한테 큰 도움이 된 겁니다. 미리 그 준비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퇴직 후에도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간접적인 경험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요,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해온 것이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자, 근데 또 하나는요,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나이가 30이 넘어가면요, 이 성격 개조를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그 전에 자기가 잘 하지 못했던 거를 새로 공부를 해가지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은요, 40대 중반까지는 제가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매년 연초가 되면은 금년에는 영어를 좀 해야지, 학원에 등록해서 한 달도 못 다니고 또 관두고,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40대 중반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안 되는 걸 지금 하려고 이렇게 애를 써서는 안 되는 거구나. 차라리 안 되는 거는 포기를 하고 내가 지금 잘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낫겠구나. 그런 생각을 또 제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부터요, 제가 주례를 여러 번 서왔는데, 주례사에 꼭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누구누구는 운이 좋다,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다는 것은 자기의 장점은 살고 단점은 가려지는 환경을 만나는 것, 그런 배우자, 그런 동료를 만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스타일은 다를지라도 평균 정도의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장점은 전혀 나타나질 않고 단점만 증폭되어 나타나는 환경을 만난다면 그 사람은 운이 나쁘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배우자도 왜 나한테 이럴까 보다는 배우자의 장점이 살고 단점은 가려지는 환경을 만나도록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겠구나. 저는 차라리 못하는 영어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본말을 잘 활용해서 내가 뭔가 내 앞길을 개척하는 방법을 찾는 게 낫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저한테 큰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일본을 했기 때문에 그 동경사무소장을 하게 됐고, 또 일본이 잘 나갈 때는 일본을 배우자, 그리고 일본이 어려울 때는 일본을 반면교사를 하자, 그런 거를 해온 덕분에 제가 지금 50년 지금까지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못한 거에 매달리지 않고 잘하는 거를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후배님들에게도 나이가 20이 넘어 30이 넘었으면요, 뭔가 이 자기의 장점이 살고 단점을 가려지는 환경을 만나도록 노력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대개 100세 시대에 후반 인생 행복하도록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노후 자금을 10억 원 있어야 됩니까? 7억 원 있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요, 회사를 퇴직하고 살고 있는 집 말고 그런 돈을 갖고 퇴직하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속만 터지는 거죠. 그런데요, 저는 그거보다도 우리가 이 노후 설계, 생애 설계의 발목을 잡는 세 가지 착각이 있는데, 그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첫째 착각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80, 80 이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은 것도 보면은 80 이후를 생각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 다 아시지만 요즘 시중에 유행하는 말 중에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제가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뭐하고 살 건가? 뭐 먹고 살 건가? 두 번째,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오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지요? 저도 몇 년 전에 노모가 92세에 돌아가셨는데요, 한 3년쯤 아프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100살 가까이 살면서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앓으면서 돈 문제, 외로움, 이렇게 고생하다 떠나게 되거든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자기 발로 화장실만 걸어 다니다가 세상 떠나도 얼마나 좋을까. 이건 존엄에 관계된 거거든요. 세 번째, 저는 우리나라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자식이 자신의 노후라고 생각하고 있는 돈 다 퍼부어놓고 노년에 쪽박는 사람은 많거든요. 자녀 리스크라고 하죠. 여기에 걸려버리면 몇 억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착각에 빠지지 않아야지 행복한 후반 인생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요, 요즘 이 퇴직을 앞두고 퇴직 예정자분들 대상으로 이 강의를 하게 되면은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기업의 퇴직 예정자분들을 부부를 회사에서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가 끝나니까 한 분이요, 회사 측에 약간 항의조로 뭐라고 여기냐면은, 이런 식의 교육을 10년쯤 전에 마누라하고 같이 듣게 주었어야지, 지금 혼자 와서 들으면 내일 모레 퇴직인데 언제 준비하란 말이냐. 그리고 권하는 마누라가 다 갖고 있는데 내 말 안 듣는 마누라는 누가 설득하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겠구나. 퇴직을 하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적어도 30대, 40대, 50대부터 미리미리 후반 인생 문제를 생각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간접적인 경험을 빨리 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제 노후 준비라고 해도 나는 20대, 30대인데 무슨 지금부터 노후 준비냐? 아닙니다. 연령대별로 준비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20, 30대는요,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하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삼척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 노후자금을 몇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 이게 선진국입니다. 그래서요, 이 연금은 적은 금액이지만 20년, 30년, 40년 오래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시작과 동시에 삼척연금 가입하는 것이 바로 노후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이 퇴직연금을 가입을 해가지고 그걸 운용하는 공부를 하면서 이 자산관리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배운 지식으로 다른 자산을 운용하는 데도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요, 직장인들이 이 펀드 투자를 공부를 언제 시작하냐? 퇴직연금에 투자형 연금을 운용하면서 거기서 펀드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해가지고
다른 자산을 운용하는 데도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퇴직연금 운용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돈 빌려서 재테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거를 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다른 자산을 운용하는 데도 활용하는 거다. 그게 노후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100세 시대에는 오래오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몸값을 높이는 노력, 인적 자본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돈을 빌려서라도. 이게 바로 20대, 30대 직장 생활 시작과 동시에 해야 할 노후 준비입니다. 그리고 40대가 되면요, 이제 슬슬 건강의 신호가 옵니다. 그래서 건강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40대가 되면요, 자녀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그 자녀 리스크에 대해서 제대로 자녀에게 자립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가 공통된 인식, 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0대가 되면요, 부부가 어디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공통된 인식, 소신을 가지고 자녀의 교육 문제, 결혼 문제, 직업에 관한 문제, 이 자립에 관한 그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40대에 하는 노후 준비입니다. 그리고 50대, 60대가 되면요,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할 일이 뭐냐? 가계자산의 구조 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나중에 말씀드립니다만은 나이가 들어서도 퇴직을 앞두고도 가계 부채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 부채를 안고 퇴직하면 정말로 괴롭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이 필요 없는 거는 빨리 팔아서 가계 부채를 갚는 거,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갖고 있는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구조를 갖고 있죠. 만약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 노후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가계 자산 중에서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구조를 바꾸는 일을 또 50대, 60대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퇴직하고 나서도 뭔가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소일거리를 갖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이게 바로 노후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성장 결핍의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다. 지난 30년, 40년 세계 역사에 없는 이 고성장 시대, 아주 특별한 시대를 살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저성장 결핍의 시대를 맞고 있다. 먼저요, 일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요, 일본의 NHK, 우리말로 하면 KBS가 노후 파산 특집이라는 걸 방송했습니다.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책으로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는데요, 그거 읽은 분들이 공포 분위기입니다. 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980년대에 일본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일본 사정을 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노인들한테는 천국인 나라다. 왜냐면요, 일본의 노인들은 고성장기에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60살까지 잘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성장기에는요, 우리도 그랬지만은 돈을 빌려서라도 땅 사고 집 사고 주식 사고 사면 올라가거든요.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보다 연금 제도가 일찍 도입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직장인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두 개만 합치면요, 선생님이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보통의 직장인도 우리 돈으로 월 200만 원 정도는 대부분이 받거든요. 근데 그 일본에서요, 몇 년 전 일입니다만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자식들하고도 안 사는 독거 노인이 그 당시에 63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200만 명 정도가 노후 파산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 회사인 다닌 사람은 괜찮은데 자영업을 한 분들, 농업 종사자, 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 제도 없는 회사 다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있는 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초연금 하나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요, 일본은 이 기초연금의 금액이 우리보다는 많은데 1인당 최고 금액이 우리 돈으로 6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부가 같이 있을 때는 둘이 합치면 130만 원, 그리고 일도 좀 하고 그러면 사는데요,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나면 6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 식비를 우리 돈으로 10만 원으로 해결한대요.
편의점에 가서 삼각 김밥 하나 사 먹고 끝내는 거예요. 선진국인데. 그러다가 60이나 70이 돼가지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당시에 200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일본 사람들은 집은 다 있을 텐데 집을 팔아 살면 될 거 아니냐. 참고로요, 일본의 주택 보급률이 3년 전에 113.5%, 내년이 되면요 120%가 된답니다. 가구 수는 100인데 집은 120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 재작년에 보니까 104%. 일본은 웬만하면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친구가요,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집을 크게 살지 않지요.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답니다. 근데 그게 쫙 올라가지고 일본의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면 1991년 우리 돈으로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안 팔린대요. 팔아봤자 1년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은 예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금의 돈을 헐어서 쓰는데요. 문제는 옛날처럼 60이나 70에 세상을 떠나버리면 상관없는데 100살까지 사니까 예금이 바닥이 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아직은 고령화의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하지만 우리도 10년, 10몇 년 지나서 지금 일본 수준으로 초고령 사회가 되면 우리나라의 노후 파산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그런데요, 일본 사람들은요,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가계 부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주택 빈곤, 하우스 푸어가 될 염려는 별로 없어요. 여기 일본의 각 가정에서 갖고 있는 저주택분지 부채 비율입니다. 제일 높을 때는 20, 30대 179%. 그때는 일본 사람들도 빚밖에 없어요. 왜냐? 그 사람들은요 30년 40년 월부로 집을 사기 때문에 집 사고 나면 빚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현역 시절에 계속 갚아가지고 퇴직할 때가 되면 빚이 5%밖에 안 남아요. 거의 빚이 없어요. 그래서 살다 가면 되는 겁니다. 제 친구도요, 집값이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팔릴지 말지인데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애들은 집 있고 나는 빚도 없는데 이거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요, 제일 높을 때는 30대 131%. 근데 보다시피 거의 부채가 줄잖아요. 퇴직할 때가 돼도 83%가 그냥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요? 15평에서 20평, 20평에서 30평, 30평에서 40평, 그때마다 은행에서 3년, 4년 기한으로 돈 빌려 집을 사니까 퇴직할 때가 돼도 빚이 83%가 그냥 있어요. 만약 10년 후, 20년 후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난다면 우리나라의 하우스 푸어는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요,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옛날 고성장 시대를 지나서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매년 10%대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는요,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이런 세월을 우리가 30년 넘게 살아왔거든요. 그래 우리 머릿속에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전부터 4%, 3%, 2%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했죠? 금년에 3% 성장한다고 하더니 지금 2%가 될까 말까죠? 내년 후년에는 1%대로 떨어진대요. 저성장 결핍의 시대를 맞고 있어요. 그러면요,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인구가 늘어나야 됩니다.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리고 일을 열심히 생산성이 높아져야 돼요. 근데 이 노동인구 하나만 가지고 보면요, 여기 1955년에서 60년 6.25 이후의 핵심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이때 전국의 전기 보급률이 20%가 안 됐거든요. 우리 고향에 전기 들어온 것도 1975년이에요. 이때는요, 전기도 안 들어오지. 저녁에 우리 부모들이 마땅히 리크레이션도 없어서 그랬지만은 어떻게 둘이 만나서 6.3명을 낳습니까? 무지막지하게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노동 현장에 투입되면서 소비의 주체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폭발적인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2021년에 0.81명, 금년에는 0.7명대로 떨어진대요. 이때는요, 100만 명, 120만 명 낳다가 금년에 20몇만 명. 큰일 났어요.
우선요, 여성들의 초혼 연령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국 중에서 초산 연령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그래도 낳기만 하면 좋겠는데, 젊은 남녀, 미혼 남녀 1000명한테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으실 거예요? 안 낳겠다는 대답이 남자가 31%, 여자가 45%. 왜 안 낳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막막하니까. 경력이 단절된 것 같으니까. 이런 사정이 금방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요, 이대로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할머니 대국이 된다는 겁니다. 2040년이 되면 인구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 초고령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의 고령화는 우리뿐이 아니고 일본도 유럽도 다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냐? 이 속도가 너무나 빠르게, 빛의 속도로 빠르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고령화의 속도라는 면에서요,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진행이 된 게 이웃나라 일본에서 35년 동안에 진행이 됐습니다. 3배, 4배, 5배의 속도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고 30년 넘게 저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도 저리 가라. 25년 동안에 진행이 된답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하면 됩니다. 우리는요, 25년 동안에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까지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했던 주택에 관한 생각, 직업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이런 생각들을 180도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조상님들 산소수는 장묘문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요, 1988년 올림픽 하던 해에 동경에서 근무를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벼락같이 와가지고 산소 자료를 구하는데요, 없어요. 벽제를 갔더니 북향에 절벽 같은 데밖에 없어요. 어떻게 아는 분을 통해서 천안에 모셨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의 화장률이 15%였습니다. 그때 일본은 100% 화장했거든요. 저는 그때 무슨 걱정을 했냐면, 이러다가 우리나라는 삼천리강산이 무덤으로 덮이겠구나. 근데 그로부터 이 10년이 지나서 1998년입니다. SK그룹의 최정현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화장을 했습니다. 이분은 화장 캠페인을 한 분이거든요. 영향을 줬나? 화장률이 90%가, 죄송합니다. 20%가 됐습니다. 재작년인가요? LG그룹의 구원모 회장님 돌아가시면서 이 수복장을 했죠. 지금 우리나라의 화장률이 몇 퍼센트냐 아십니까? 재작년에 88%, 지금 90%가 넘었습니다. 이제는요, 산소 자리는 남아 돌아갑니다. 뭐가 없습니까? 화장터가 없어가지고 4일장, 5일장하고 난리잖아요. 지금 이웃나라 일본은 더 난립니다. 이게 수명이 늘어날 때는 별로 잘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이 돌아가신 분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요, 한꺼번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야 일본을 지금 뭐라고 하냐면 죽음이 많은 사회, 다사사회라고 합니다. 한꺼번에 지금 많이 돌아가시니까요, 화장터를 혐오시설이라고 많이 짓질 않아가지고 일본도 이 시신 화장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집에다 보관할 수도 없고 병원에서 갖고 나가라고 그러고,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시신 보관 호텔이 유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고성장 시대의 마인드, 고성장 시대의 체질을 빨리 바꿔야 돼요. 주택에 관한 생각, 그 다음에 내 직업에 관한 생각, 그 다음에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이런 생각을 180도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요, 오늘의 주제, 가정경제 측면에서 빨리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절약이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절약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김사련 표현합니다. 재테크 강좌를 하니까 뭐 종목이나 하나 기발한 거 찍어줄까 하고 왔더니 겨우 한다는 말이 절약하라고? 여보세요, 그건 내 유치원 때부터 들은 얘기야.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지난 30년 동안 고성장 시대, 세계의 역사에 없는 특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요인, 거품요인이 많다는 겁니다. 필요 없는 자동차. 재미교포가요, 성공해가지고 서울에 사장 발령받아 와서 몇 달 사더니 뭐라고 하냐면 서울에 와서 몇 개월을 살아보니까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몇 개 없다고 합니다. 근데 1km 가면서 자동차 끌고 가더라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필요 없는 자동차, 교육비, 결혼비용, 경조사, 이거 작심하고 아끼지 않고는 노후 준비가 안 되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의미 있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핍의 시대 대비해 어떤 무기 준비하나요?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 상황을 말합니다. 고도 성장 시대에는 이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아도 괜찮았습니다. 성취할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성취의 기회가 적고 평준화는 저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을수록 좌절하고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이 있는 부모들은 다른 것보다도 자기 애들에게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임에 갔더니 유명한 교수님에 재입했는데 외동딸이랍니다. 그의 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까지 취업을 못했답니다. 괜찮은 대학 나왔고 유명한 교수가 한 번만 부탁하면 안 될 것도 없는데 안 한답니다. 재수해서라도 네 힘으로 들어가라.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딸이 용돈이 구한 같은데 자기 돈 있거든요. 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참고 참는답니다.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안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 쓴 사람이 9만 원을 쓰게 되면 10% 절약한 겁니다. 고성장 고금리 시대에는 그까이 거 주식 사서 부동산 사서 10% 수익 내면 되는 거지. 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는 막말로 엿장수 맘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절약은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의지대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일본에 책방에 가니까 절약에 관한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요, 신경이 나게 돈 버는 책 넣어놓고 쪼잔하게 무슨 절약이야? 한번 이따 시내 서점에 들려보세요. 우리나라 서점에도 여자의 습관,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120만 한 달 살아보기, 이런 책이 쫙 깔려 있습니다. 선진국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절약의 중요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이 100세 시대에 돈 문제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이 보람 있는 후반 인생을 살기 위해서도 뭔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건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선요, 제가 작년에 취업 컨설팅 업체 잡코리아가 발표한 자료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40대 이상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6세랍니다. 시내 직장이라고 하는 공기업도 51세, 중소기업이 시내 직장이라는 공기업도 55세, 거기도 명태가 있나 봐요. 중소기업이 51세, 대기업은 49세랍니다. 그리고요, 주된 직장에서 60살까지 일하고 나온 사람의 비율이 전체 직장인의 8%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요, 51.6세를 반올림해가지고 52세에 퇴직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하자. 왜 83세인가? 지금 우리나라 남녀 합해서 평균 수명이 83.5세입니다. 근데 우리는 평균 수명에서 지금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겠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지요. 각각 자기 나이별로 기대 여우명만큼 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환갑까지만 살아나면 100살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도 평균 수명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해도 52세에서 83세까지 31년입니다. 이 31년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하루가 24시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지요.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요 100시간이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어느 회사에서요,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들을 부부를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켰대요. 거기 갔다 온 분이 그래요. 강사가 오더니 그러더랍니다. 다음 달부터 정년퇴직이시죠? 그럼 그 다음 날부터
하루 일과 일주일 일과 한 달 일과표를 예상을 해서 한번 써보세요. 이걸 뭐라고 쓸까? 막연히 앉아있는데 마누라는 어떻게 쓰는가? 봤더니 그냥 받자마자 써내려가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계모임 갔다 육사임 갔다 딸내집 갔다 줄줄줄 써내려가는데 자기는 10시까지 써놓고 나니까 쓸 말이 없더랍니다. 이 남자들이 보통 이렇습니다. 최소한 11시간 남습니다. 그러면 11시간 곱하기 365일, 1년이죠? 곱하기 31년. 이게 바로 12만 4,465시간이에요. 그러면요, 12만 4,465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회사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 연평균 1967시간입니다. 그러면 12만 4,465시간을 1967시간으로 나누면요, 약 63년이 됩니다. 느낌상으로는 퇴직하고 31년만 해도 현역 시절의 63년에 해당한다. 100살까지를 생각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이 있지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닙니다. 앞으로는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그러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선진국에서는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살 건가?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요, 유감스럽게도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 7, 80%라고 생각합니다. 살기는 갑자기 오래 살게 됐죠. 그 몇 억 모았다가 금리가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몇 퍼센트 안 됩니다.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랍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가구당 총자산이 5억 6,700만 원이래요. 근데 여기에 빚이 있습니다. 부채 차입금 평균 1억 74만 원 빼면요 4억 6,660만 원. 이게 순자산 자기 자본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4억 6,666만 원이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4억 6,600 중에서요,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545만 원이에요. 얼마나 씁니다? 6,100만 원 남잖아요. 아니 6,100만 원 갖고 어떻게 30년 40년을 삽니까? 그러니까 6,100만 원 갖고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로 만들거나, 지금 뭐 통합개미 난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집값이 이웃나라 일본 꼴 나지 말라면 뭐 되냐 그죠. 돌아가는 건 비싼데. 그러면요,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거든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빼면 없거든요. 보통 사람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 저도 놀랐는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나이 들어서 노령연금 받는 분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라도 54%밖에 안 돼요. 절반. 월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78%, 껌값.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8%밖에 안 돼요. 퇴직연금? 작년에요, 퇴직연금 적립금액 300조 원을 가입자 수로 나눠봤더니 1인 평균 3,800만 원. 개인연금? 가입자도 많지 않지만 계좌난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약 5천만 원. 그 두 개 다 받아봤자 2, 3년 지나면 없어져요. 있는 게 뭡니까? 달랑집 한 채. 근데 그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지금요, 일본 동경에 가면 신도시, 우리 말하면 분당, 일산, 80년대까지만 해도 흥청흥청하던 신도시인데요, 저녁에 가보면 불 안 들어온 아파트가 많아요. 비어 있어가지고. 지금 일본의 빈집이 3년 전에 846만 채라고 하더라고요. 내년에 되면요, 일본의 집 1,000만 채가 빌 거래요. 10년 후가 되면요, 일본 집 3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될 거래요. 지금 우리나라 빈집? 재작년에 보니까요, 우리나라도 151만 채가 비어 있답니다. 시골에 농가주택 비어 있는 거? 아니에요. 대도시 한복판에도 빈집이 생겨요. 도청 있던 자리가 도청이 딴 데로 옮겨가 버리면요, 빈집이 생겨요. 도움이 안 돼. 근데 신문에 텔레비에서는 노후가 편하려면 10억이냐 7억이냐. 저는요, 신문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그런 거 좀 쓰지 마라.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까? 복통 터지고 초조하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온갖 사기 사건이 횡행합니다. 부동산 기획 사기, 책방에 가보면 재테크 광풍입니다. 2배를 튀기는 법, 3배를 튀기는 법. 아니 책 한 권 읽고 2배를 튀길 수 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런 방법 없지요. 오직 하면요, 일본의 신문기자, 일본경제신문에 서울에 와서요 특파원으로 4년 동안 근무하고 간 일본의 신문기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임기 끝내고 지네 나라 돌아가면서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 관리해서 입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쌍부로 결십이다. 그런데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별로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하냐? 맞춰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죠. 또 운 좋게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아름답게 쓰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 관리해서 입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열심인데 출구 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 가르치냐, 학교에서 가르치냐, 사회에서 가르치냐, 공부가 너무나 안 되어 있다. 이 친구가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런데요, 일본의 1억 2천만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는 사람이 100만 명도 안 되거든요. 1%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요, 개신교, 캐톨릭 합쳐서 20몇 퍼센트, 1000몇백만 명의 기독교 인구래요. 근데 여기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보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때그때 주어진 경제 상황에 맞춰 사는 방법을 배워라. 근데 1000몇백만 기독교인들이 이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기독교 인구 1%도 안 되는 일본 사람한테 우리가 충고를 드려야 된다.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밑에 있는 빨간 글자래요. 내게 능력 주시니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냥 새벽 기도만 열심히 나가면 만사형통. 그런데요, 이게 가능한 거는 평소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훈련을 미리미리 받아두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겠죠. 근데 앞에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이것만 갖고 목매다니까 그 무당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요, 일본 가도 미국 가도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생활비가 모자란 사람 거기도 많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불구하고 쪽팔리는 거 감수하고 허드렛 일이 돼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 방법이 없을까? 이 일을 찾지요. 제가 지금부터 47년 전입니다. 1975년인데요. 일본 동경 증권거래소라는 데 가서 연수를 받았어요. 그때 일본의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비율이 8%였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비율? 지금 17%. 47년 전에 일본의 노인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의 절반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일본의 노인들은 체면을 버리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그때 제가 두 가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루는요, 동경증권거래소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요. 그 앞을 견학하는데 머리가 허연 70은 넘었을 것 같은 노인들이 100명 정도 앉아가지고 주식을 세고 있어요. 제가 놀래가지고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죠. 저분들은 옛날에 뭐 하던 분들입니까? 옛날에는요, 회사 임원도 했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다 한 자씩 하던 사람들이죠. 얼마씩 받아요? 시간당 500엔. 우리 돈으로 5, 6천 원 받고 일한대요. 끝나고 제 숙소가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5시가 되니까 인류 호텔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땅번으로 교대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젊은 나이에 그걸 보고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려면 폼나고 고난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이제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저런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 그때 그걸 본 것이요, 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요, 2015년 가을이에요. 일본의 어느 유명 주간지가 일본의 퇴직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5가지 소개했는데 우리나라 다 있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인, 일본에서도요, 이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려고 경쟁률이 50대 1이에요. 50대 1. 가사 대행 서비스, 가사 도우미거든요. 제 친구는 사장인데요,
그 딸이 대학 나온 애인데 40대 중반인데 애 둘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답니다. 근데 애만 키운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요, 간호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전문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대학 나온 애가 간호사 자격을 따로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에는 방문개호라고 그래가지고,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경제력 있는 노인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그러는 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서 돈 벌고 있어요. 사장 때리고 대학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쪽팔려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고.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요,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체면,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무섭게 바뀌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요, 기사분이 60이 좀 넘은 분인데 외국 회사의 서울 사장을 했대요. 이분이 사장할 때는 기사 딸린 에쿠스 차에다가 부인은 사모님 소리 듣고 폼 잡고 다녔대요. 이분이 대단한 게요, 재상을 끝내자마자 목표를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그러려면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 운전해야 된답니다. 그때 그분이 1년 8개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이 들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60이 돼서 먹고 살 걱정은 없게 됐다. 유감스럽게 운전하는 그런 분이 20,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분들은 퇴직도 했고 먹고 살 걱정도 없으니까 놀고 먹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치거든요. 요즘 서울 시내 인류 호텔에 헬스클럽 한번 가보면은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했던 사람 다 모여 있어요. 거기서 오전 시간 때우고 오후에 커피숍에서. 얼마 전에 정부 고관을 했던 제 친구가 있는데요, 저녁 먹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해놓고 그때 내려온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아보세요. 환장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먹고 살 걱정 없는 사람 뭐 하는가? 취미활동 절반, 봉사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나는 나중에 뭘 가지고 해볼까? 그거를 젊은 시절에 미리미리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3번 맞이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고용정년, 보통에서 55세? 근데 아직도 몸이 쌩쌩해. 그래서 허드렛 일이라도 자원봉사활동이라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년, 인생 정년이지요. 고용정년, 일의 정년, 인생 정년,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런 준비를 하고 사는 게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노후의 3대 불안이 뭐냐면요, 첫째가 돈입니다.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 돈, 건강, 외로움, 이 노후의 3대 불안, 퇴직 후의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돈이 되는 일이든 취미활동이든 사회공헌활동이든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입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제가 어느 강의장에서 이 말을 끝냈더니요, 한 남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왜 남자들한테만 일을 하고 난립니까? 점심때 시내 음식점에 한번 가보세요. 맛있는 거 여자들이 다 먹고 있고, 헬스클럽 한번 가보세요. 땀 뻘뻘 운동하는 여자들인데 왜 남자들한테만, 자기 마누라 자기가 얘기해, 제가 어떡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성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긴 후반 인생이 부부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남편분이 돈이 되든 안 되든 소일거리를 갖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아까 외국회사 사장했다는 그분이요, 마지막에 서글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운전 일을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너 참 대단하다, 칭송이 자자한데, 정작 자기 부인, 자기 딸이요, 동네 챙패가 그런 건다고. 자기 인생을 헛살았다고 서글프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 도와주지 않고는 어렵거든요. 또 남자분들은 고생하다가 꼴 보기 싫은 친구 참아가면서 열심히 일하다가 퇴직해서 집에 갔더니 요즘 온갖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삼식이가 떴고 영식이가 떴고, 그런 말 들으면 뿔따고 나죠. 우울증 걸립니다.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게 뭐냐면, 다들 내 아내만 야속하게 나한테 그런 거 같지요? 내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아내들이 다 똑같다. 대한민국 아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아내들이 다 똑같다. 그러면 대책을 내가 세워야 돼요.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오가와 유리라고 은퇴 전문가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에세이 글을 보내오는데, 얼마 전에 보내온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남자가 퇴직하고도 인기가 짱인가?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그 안에 답이 없습니다.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요, 이웃나라 일본은 더 난립니다. 많은 분들이 요리는 중국 요리가 최고고 마누라는 싹싹한 일본 마누라가 최고라고 다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요, 일본의 가정주부들이 남편이 퇴직해서 집에 있으니까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생긴대요. 증세가 뭐냐? 우울증, 고혈압, 천식, 공황장애, 암공포증, 12장 궤양, 키친드링커 주방에서 술 홀짝홀짝 마시는 거. 우리는 아직 여기까지는 안 갔잖아요. 일본 더 난리예요. 그러면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부인들이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면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가? 우리나라나 일본은요, 남편이 현역으로 있는 동안은 남편의 세계와 아내의 세계가 분단된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30년 가까이를 넘게.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나타나니까 헷갈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미국은요, 커플 문화. 젊을 때부터 같이 움직이거든요. 출장도 허락받아야 되고, 저녁에 술 먹고 늦게 들어가면 이혼이야, 이건. 그러니까 거기는 퇴직하고 나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젊을 때부터 그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은 30년 만에 만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요, 노후 파산하는 경우가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은퇴 창업에서 실패하는 경우예요. 그다음에 금융사기 당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식들한테 돈 퍼부어놓고 자녀 리스크라고 그러죠. 성인 자녀 리스크. 그리고 중대 질병 걸려가지고 건강 리스크. 그리고 황혼이혼 리스크거든요. 지금요, 이혼율 자체가 우리가 일본보다 높아요. 근데 일본은 이 신혼이혼의 비율이 높은데, 우리는요,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 1990년도만 해도 전체 이혼 건수의 5%밖에 안 됐는데 2020년에는 37%. 지금 결혼 기간별로 볼 때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중년 황혼이혼이에요. 그래, 이거 잘못하면 재산을 반으로 나눠야 되고 파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퇴직하고 난 뒤에 부부간의 화목이 중요한데, 젊을 때부터 그래서 부부의 화목 문제를 미리미리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바빠가지고 그 준비를 못했다. 그러면 퇴직하고 나서부터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자기만의 시간, 소일거리를 갖도록 한다고 작심하고 일을 시작해야 돼요. 자, 티베트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낀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물질적 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은행의 최고위층까지 올라갔던 분이 퇴직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는 퇴직하고 나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서글프대요. 근데 쓸모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야지. 근데 높은 자리 있던 사람, 끝발이 있던 사람일수록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요,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퇴직하신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퇴직 수기를 공모하는데 우연히 심사위원을 하게 됐어요. 심사하면서요, 105분의 수기를 읽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요, 공무원분들은 60까지 보장되지, 연금도 300만 원 이상 다 받는 데지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읽은 105분의 수기 중에 90% 정도가 나와보니까 절벽이더래요. 제일 비치는 게 뭐냐면 갈 데가 없는 거. 한 분만 소개하면요,
통계직 공무원으로 지방사무소 소장까지 한 분이에요. 고급 공무원이죠. 이분은요, 퇴직도 했고 연금도 있으니까 내가 한번 신나게 놀아봐야지 놀아봤대요. 웬걸 오래 못 가. 3개월 놀았더니 미치겠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 눈치가 보이는데 저놈 인간은 오늘 또 안 나가나? 놀래가지고요, 동네 도서관에 갔더니요, 신문 한 장 보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꼴 보기 싫어, 취직해야지. 그 대사 원서를 여기저기 돌렸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면접 보러 오란 데도 없어요. 내 어느 날 한 군데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더래요. 놀래가지고 봤더니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간 노인 보호센터. 요즘요, 일본도 우리나라도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예요. 면접에 붙어가지고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일을 한대요. 아침에 노인들을 모셔다가 센터에 모셔다 놓고요,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장기도 두고 노래도 부르고. 이분이 싹싹한가 봐요. 또 시골에 노모가 혼자 계신데 혼자 계신 노모를 상해서 이분들한테 내가 잘해줘야지. 인기가 짱입니다. 근데 요즘요, 주간 노인 보호센터가 여기저기 생기면서 노인들이 삐치면 다른 데로 가버린대요.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센터는 그분 때문에 다른 데서 오히려 노인들이 온답니다. 유명사가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는가? 월급을 70만 원 받고 집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을 회상 안 해준대요. 100만 원 벌어다 주고 집에 없으니까 그 수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남자분들은 퇴직하고도 갈 데가 있어야 돼요. 그 준비를 젊을 때부터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일만 줘보세요. 내가 왜 일을 안 하는가? 일이 없어도 못 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청년 실업이 넘쳐나는데 어떻게 지금 퇴직자들한테 일자리가 그렇게 쉽게 나오냐 이거죠. 그래서 뭐냐면 퇴직하고 나서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능하면 젊은 시절부터 자기 하고 있는 일과 미래 직업과 연결시켜서 지금 창직의 시대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요, 지난 20년 동안 투자교육, 노후설계 교육, 우연히 이거를 제가 깨닫고 준비를 한 덕분에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젊은 분들이, 직장인들이 자기 하고 있는 일과 미래 직업과 연결시켜서 뭔가 새로운 일을 찾아낼 수 없을까? 그래서 같이 창직의 시대에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그 준비를 못하고 퇴직을 해버렸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에도 지금 이 퇴직자들이 하고 있는 일에 가장 1번이 뭐냐면 아파트 관리인. 경쟁률이 50대 1이라고 그랬죠? 체면을 내려놓고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뭘 가지고 해볼까? 그런데요, 지금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직업이 사라졌다가 생기고, 그렇게 저는 사라지고 생기는 시대에, 그러니까 새로운 일들이 뭐가 있을까를 항상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와도 결론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입력하고 사람이 느낍니다. 다만 미래가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사회예요.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 생겨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퇴직자들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 나는 뭔 일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평생 현역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제가 찾아봤더니 평생 현역이 얼마나 중요한다는 그 인식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주특기를 살릴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저도 지금 노후 설계, 투자 교육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분은 재무만, 재테크만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70대 중반이니까 그동안의 인생 경험 플러스 인생 설계, 이쪽에 좀 더 특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특화하는 강의를 할 사람이 필요할 때는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똑같이 노후 설계, 투자 교육을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과 차별화시켜서 뭘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요, 자기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돼요. 저 사람은 저거를 잘하는 사람이야.
그 브랜드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지하철로 여기 오는데요, 신문 한 2개씩 스크랩을 합니다. 그걸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어느 회사에서 나한테 100만 원을 준다, 200만 원을 준다, 돈을 주는 회사,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야 돼요. 왜 나한테 돈을 주지? 그 돈값을 하기 위해서 난 뭐 해야 될까? 그걸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요, 돈이 아쉬워서 일을 했는데 그게 취미가 될 수가 있어요. 취미로 일을 했는데 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돈도 생기고 취미도 맞고 폼도 나고 그러는 일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회사 다닐 때는 회사 방침을 잘 따라야 되는데 후반 인생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는 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시선, 평판 이거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옳다는 소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이 공부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 이제 이분들이 현역으로 있으시면서 사이버대학에서 공부하는 분도 계실 거고 퇴직을 하시고 또 와서 여기서 공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사이버대학에서 여러 가지를 배워서 거기서 배운 지식과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젊은 시절은 물론이고 후반 인생에도 뭔가 보람 있는 일을 찾아서 평생 현역을 하시기를 비면서 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